안녕하세요. 덴탈하이제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공중구강보건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2문제씩 나오고 있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구강보건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구강 건강에 대한 정의가 되거든요. 소화, 발음, 미화를 수행하고 상병에 이완되어 있지 않은 상태, 허약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요거 사회생활 같은 거에 장애가 되지 않는 상태, 요런 걸 구강 건강이라고 하는데, 이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또 치아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연히 건강해야 되니까 아프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잘 씹어야 되겠죠? 그리고 합리적인 생존이 유지 가능하게 해야 되겠고, 발음이나 심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특성은 무엇일까? 공중이니까 당연히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분업과 협업이 잘 나타나며 예방을 위주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이라는 의미 자체에 예방이 보통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대상으로 한다는 거. 만약에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요거는 틀린 오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요건이 있습니다. 공중구강보건 사업이 되려면 일단 간단해야 되고요. 쉽게 배워서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쉬워야 되고요. 당연히 공중이니까 다수가 해야 되고 또 수혜자가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안전해야 되겠고 효과도 좋아야 되고 또 적게 사용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고요. 당연히 저렴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야 되니까 뭔가 재료나 필요한 것들을 많이 쓰고 그 사람들의 또 진료비를 충당하려면 저렴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니까 수준과 무관한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야 되고요. 비전문가도 약간의 교육으로 익혀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전문가가 아니면 수용하기 힘들다, 그런 단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공중구강보건의 발전. 자, 여기서 문제가 좀 자주 나오는데요. 보통은 의식 형성이 시작된 태동기나 아니면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치과위생사 면허 제도가 도입되거나 교육이 시작된 때 발생기가 문제에 자주 나오거나 아니면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규정한 성장기가 나오거나 할 거예요. 이때는 전국의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가 배치되고 당연히 치과의사, 공중보건의도 배치가 되고요. 또 특징적인 게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특징이고요. 최초로 구강보건 실태를 조사를 하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한 때가 성장기죠. 그리고 이제 태동기 때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해가지고 치무과가 생김으로써 구강보건 행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때 6세 구치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 해방되고 얼마 안 돼서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러면서 행정기구가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발생기 때 다시 안정이 되면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기 때는 구강보건 발전을 위한 인력, 제도, 자원 등 보건 형성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위생사 면허 제도가 생기고 최초로 치과위생사 교육이 시작된 시기는 발생기죠, 발생기. 자, 두 번째, 구강건강관리의 이해. 구강건강관리의 원칙이 있어요. 요거는 행정학에서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원칙은 3차보다 2차로, 2차보다는 1차로 예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구 병원성기. 병원성은 없지만 병원성 전에 예방을 하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건강 증진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TBI 교육이나 칫솔질 교육, 영양관리 등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병원성이 족인 거, 일찍인 거예요. 특수 방호를 하게 되는데 더 이것보다 예방적 처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란트, 불소, 식이조절, 치면세마, 스케일링, 부정교합을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치를 발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질환이 생기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 중에서도
아직은 그래도 초기인 거죠. 이때는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식 충전을 하고 치은염을 치료하고 주기적인 검진, 부정교합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전질환기라고 하고 이때는 기능이 감퇴되는 걸 막아야 돼요. 일단 요 시기는 놓쳤고 기능 감퇴를 제한합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우식을 충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간 치료를 하고 치수복조를 통해서 치아를 그래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은염은 아니고 더 진행이 돼서 치주병이 생겼지만 치료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정교합이 생겼지만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거죠. 그 다음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회복기라고 부르는데 자기 혼자 알아서 회복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구강 전문가가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기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상실된 기능을 재활하는 처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치 또는 보철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잘 외우는 방법이 이제 1차 예방에 건강 증진까지만 있었는지 특수 방어까지 있었는지 2차 예방이 특수 방어도 있었는지 초기 발견 치료까지 있었는지 막 헷갈릴 수 있잖아요. 이걸로 외우시면 됩니다. 1차에 건방지게 관리를 안 하다가 2차에 초기 증상 발견하면 3차에 모든 기능이 상실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개인과 집단의 구강건강관리 과정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치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치과를 가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진을 받게 되죠. 그럴 때 검사를 합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어느 치아에 뭐 우식이 있고 어느 치아에 뭐 상실이 있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치료 계획을 내려주시죠. 그게 이제 진단인 거예요. 그러면 환자랑 나랑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치아는 레진 필링을 해야 되고 뭐 이 치아는 인레이를 해야 되는 상태다. 인레이의 종류는 뭐 어떤 게 있고 레진으로 할 수도 있지만 GI 보험되는 걸로도 할 수 있다. 어떤 걸 하시겠냐 해서 상의를 한 다음에 재료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이고 치료 시기도 선택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진료비를 수납을 하고 이거가 일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료비를 수납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 그 과정이 여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치료가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하는 단계인 거죠. 근데 이제 집단은 6개월로 자주자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12개월로 한 번씩 하게 됩니다. 먼저는 실태를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한 그 실태로 실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계획이 수립되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조치를 해놓고 그게 되면 이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사업을 수행하면 그 사업을 평가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집단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을 하는데 구강병 발생 빈도, 그다음에 집단 규모, 환경 조건 등 파악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죠? 실태 조사밖에 없죠. 근데 그 다음 단계를 물었으니까 실태 분석이 답이 되겠죠.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다 보니까 충치가 커지거나 치주염, 치은염이 뭐 심해지거나 이러질 않겠죠. 심해지려고 하면, 생기려고 하면 처치를 바로바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통도 감소할 수 있고요. 의치 보철도 감소할 수 있고 응급 구강 진료도 감소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는 것보다 레진 필링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보다 요게 훨씬 더 진료 시간도 단축되겠죠. 증진 진료 수요가 뭐냐면 치료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 건강 관리도 잘 안 되는데 치과로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기도 썩어 있고 여기도 썩어 있고 막 난장판이 나 있겠죠. 그게 뭐다? 아직 치료받지 않은
쌓여있는 치료를 해야 될 거. 그게 이제 증진 진료 수요라고 하거든요. 치료가 필요했던 것이 축적이 되어 있던 게 첫 단계, 그러니까 첫 치료에서 충족이 되는 거죠. 싹 다 이제 치료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면 돼요? 체크업만 하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유지 진료 수요라고 합니다. 체크업 하거나 아니면 뭐 스케일링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해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매년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충족이 되기 때문에 요게 훨씬 더 크게 되겠죠. 요게 훨씬 더 할 게 많고 요거는 별로 할 게 없다. 그래서 매년 충족이 되어서 적다라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 있으니까 구강 진료 수혜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괄 구강 보건 진료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강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키는 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방, 치료, 재활, 요거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모든 용역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시술들이 서로 협조적인 조화를 이루어서 양질의 치과 치료를 이뤄낸다는 거죠. 요게 이제 전문성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강 보건, 요거는 이제 일반성, 둘 다 볼 수 있는 게 포괄 구강 보건 진료다. 구강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전체 구강 보건 진료가 조화를 이룬 양질의 구강 보건 진료는 그러면 포괄 구강 보건 진료겠죠. 자, 이제 구강 보건을 수행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건데 대상자별 수행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임산부부터 볼게요. 임산부는 초기에 막 치료하시면 안 되고 12주부터 27주까지 안정기에 들어선 그때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약물 복용이나 방사선 노출 같은 거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약물을 잘못 먹었다가는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테트라사이클린을 먹었다. 그러면 태아의 치아 변색에 영향이 미치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노출을 과다하게 하면 터너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형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이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영아는 출생 때부터 생후 1년까지를 영아라고 하는데요. 이때 모유 수유를 하게 되잖아요. 이 모유 수유가 구강 성장에 도움이 되고 악궁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유병을 계속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걸릴 수 있는 게 우유병 우식입니다. 그래서 D번 맹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유병을 중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책에 적혀 있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오랫동안 하는 것은 WHO에서 권장을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우식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랫동안 하면 치아 우식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좀 중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유병을 사용한 후에 입안을 꼭 닦아서 세균 번식을 감소시켜서 구강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강 청결 관리, 또 불소를 이용해서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정기적인 구강 검진 또는 식이지도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2세에서 6세까지를 유아라고 하고요. 이때는 치면 세균막 관리를 해야 되고 식습관 지도, 정기 구강 검진, 또 불소를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0.75mg. 그리고 불소 도포, 실란트, 계속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해야 되고요. 이제 초딩 때는 혼합치열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영구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영구치를 오랫동안 쓰려면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식 예방법에는 불소, 칫솔질, 식이조절 실란트, 조기 발견 및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제 중고딩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죠? 2차 성징이죠.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자극에도 예민하게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아 우식증이나 치주병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특징이 운동량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활동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좀 개빡해지기 시작하죠. 사춘기도 오고 성질도 좀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치아 파절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는 전문가 예방 처치, 가정 구강 환경 관리, 불소 도포, 식이 조절, 정기적 치과 방문,
이런 걸 권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체육교사가 구강보건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라고 책에서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영유아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우유병을 물고 자게 한다. 절대 안 되죠. 오직 생깁니다. 구강보건관리는 유치월이 완성된 후부터 시작. 출생부터 영아 때부터 출생 때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리고 5세 유아에게 1일 0.75mg 불소를 섭취하게 한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치면 세균막 관리를 위해 칫솔질은 유아가 전담한다. 유아가 어떻게 전담해요? 제대로 못 닦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과 섬유소가 풍부한 식품을 간식으로 섭취하게 한다.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뭐가 되죠? 당이 되죠. 당은 뭘 유발해요? 치아오식증. 치아오식증을 유발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영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조기 유아 우식병을 예방하는 방법. 우유병 사용 후 구강위생관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학생 구강보건 사업. 학생한테는 어떻게 사업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학생의 구강검진, 신체 검사하고 체질 검사하는 거에 일부로 이제 구강검진을 하게 됩니다. 구강검진을 하는 목적은 당연히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기 위해서죠. 구강 건강을 관리하는 원칙 중에도 들어있는 조기 발견 및 치료, 그리고 구강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있고요. 구강 검진을 다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이 교육감 선생님께 7월 말에 전달을 합니다. 보고를 해요. 그럼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교육부 장관에게 9월 말까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 수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되고 그 전에 해야 될 거, 검사자 그리고 검사 보조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학년별 검진 일정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검사를 어디서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강검사기구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합니다. 건강기록부랑 통계표를 준비를 하고 보호자께 구강검진을 할 거다, 실시할 거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검진을 처리하고 그 결과나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강검진을 하게 되면 결과를 통보하게 되잖아요. 총 2가지로 즉시 치료할 것이랑 방학 중에 치료할 것을 나눠가지고 알려줍니다. 요거는 급한 거니까 당장 해야 해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준비물은 1인당 핀셋 하나, 직영 2개, 탐침 2개를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쉽고 전체적인 그런 개념을 잡아주는 문제인데, 학교 구강검진의 목적이 뭐죠? 구강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거는 검진만으로는 좀 힘들고, 전신 건강 상태는 구강검진으로만은 알기가 힘들죠. 이제 검사를 한 다음에 학생이 치료는 잘 받고 왔는지, 더 치료해야 될 치아는 없는지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또 구강 건강에 대해서 상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학생 계속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서는 구강병 예방, 그리고 조기 치료, 요거 중요하죠? 등에 관한 사항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고요. 사업 내용에 구강 검진, 치면세마, 우식병소 충전 및 발거, 그 다음에 치수 절단, 근간 충전, 요런 치주병 치료, 각종 이런 치료 같은 거랑 불소, 노포, 실런트 예방적인 처치랑 치어사이드에서 개별로 이제 칫솔질 교육을 해주고 식이 조절도 해주고 파절 전치는 치관을 정착해주는 그런 처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방법은 1년 주기로 한 번씩 진행이 되고요. 이 사업을 하려면 학교 측의 협력이 당연히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인력도 당연히 확보가 돼야 되고 재정도 따라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힘들고 어려운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 계속 구강 건강관리 사업에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는 친구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치료들을 그때 싹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계속 그냥 관찰을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재정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과정은 어떤 사업 과정이든 거의 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일단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를 분석을 하고 사업 계획을 하고 제일 중요한 재정 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생 계속 구강 건강 관리 사업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해볼게요. 구강 진료 수요가 변화하고요. 구강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변화를 하는 거고 1인당 감당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빨리빨리 끝나고 간단하게 체크업만 하는 거니까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1인당 치과의사의 진료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도 감소가 되게 되는 거죠. 초딩 300명의 구강건강 실태를 자료 수집을 하고 지표를 산출하고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을 한다. 이때 계획 수립 다음 단계는 재정 조치죠. 그리고 학생 구강 보건 교육을 해야 되겠죠. 학교 인구는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 30%까지도 차지할 만큼 인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만 교육을 잘만 해줘도 국민 전체의 구강 건강이 향상이 되겠죠. 그리고 흡수력도 빠르고 실천력도 풍부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습관화를 시켜줘야지 나중에 습관을 들이려고 하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 습관화를 시켜주고 그리고 교직원들에게도 이제 교육을 해줌으로써 건강 지식이 향상이 될 수 있고 또 학생에 대한 지도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까지 집에 가가지고 나 오늘 이거 배웠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파급 효과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학생 집단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불소로 이렇게 막 가글을 하는 거죠. 목적은 치주병, 치아 우식병을 예방할 수 있고요. 구강 위생관리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이제 칫솔질 교육도 같이 하게 되니까 구강 건강이 정말 계속 증진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디서 하느냐. 불소 농도 조정 사업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지역의 초, 중학교, 특수학교의 전체 학생들에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불소 용액을 부어주고 다들 한 컵씩 부어주고 가글만 하게 하면 되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끝나죠. 한 명 한 명 치료를 하고 구강검진하고 입 들여다보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학업에 지장이 없고요. 전문 지식도 필요 없어요. 쉽죠? 특수 장비나 기구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또 쉽게 제작도 가능하고요. 약간의 훈련만 받기만 하면 담임 교사도 충분히 이 용액을 관리하거나 양치하는 거를 지도하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책임감도 상승하게 되겠죠. 방법은 0.05의 불화나트륨 용액을 매일매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할 경우에는 0.2%의 불화나트륨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는 요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생을 대상으로 실런체 작업을 하죠. 6세 때는 상악 6번 치아, 4학년은 상악 4번 치아, 5학년 때는 상악 5번 치아, 플러스 하악 7번 치아.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6학년 때는 이제 연구치가 거의 다 나 있으니까 마지막 상악 7번 치아를 해주면 되겠죠. 4학년이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고 5학년이 우리나라 나이로 12살이잖아요. 만 나이는 아니지만 외우기 쉽게 이렇게 연결지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리고 집단 칫솔질도 하고 있고 응급 구강 외상 처치. 요거는 근데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집단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학업에 지장을 준다? 없죠. 특수기구도 필요 없죠. 도포 시간 많이 소요도 안 되죠. 그리고 전문 기술도 필요가 없죠. 학생들의 책임감을 향상시켜줍니다. 3년간 전교생 계속 구강건강관리 사업 수행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충전 연구치율이 감소한다. 충전 연구치율이 뭐죠? 우식, 경험, 연구치수분의 충전된 치아수겠죠. 근데 요거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거의. 근데 충전된 치아수는 줄어들 수가 없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 그래도 유지는 될 수 있겠지만 줄어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감소는 X입니다. 학생 1인당
구강건강관리비가 증가한다? 아니죠. 감소하죠. 치과의사 1인당 관리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증가한다. 요거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유지 구강 진료 수요는 사업 시행 첫 단계 땡 유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증진이라 그랬죠. 증진 구강 진료 수요와 유지 구강 진료 수요의 차이는 저학년에서 크다? 땡 고학년에서 크겠죠. 1학년 때는 뭐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증진이나 뭐 유지나 비슷할 건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더 치료할 게 없을 거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치료할 게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차이가 심하게 나겠죠. 성인 사업은 아직 개발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은 치은염과 치주 질환이 호발하는 나이죠. 그래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치면세근막 관리, 식이 조절, 그리고 불소 도포, 뭐 스케일링 거의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죠. 교육은 구강보건 교육하고 건강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강건강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리치 보철이나 치과 임플란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의료보험이 확대돼가지고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 할 수 있죠. 평생에 걸쳐서 2개까지. 그리고 방문 보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 관련된 거를 보도록 할 건데 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강 증상을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치아 부식증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치아 부식증에 관여하는 거는 염산, 초산, 유산, 항산, 염소, 그리고 불화수소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소는 구내염이나 치은염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법정 구강 직업병 유해 물질을 5가지 산으로 뽑았습니다. 불화수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염소 이렇게요. 그래서 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는 산업의사가 계속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치아 부식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아까 전에 산산 들어가다가 염소 있었죠? 염소입니다. 불화수소를 취급하는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가 들어야 되는 구강보건교육은 구강암 예방 아니죠? 구내염 예방 아니죠? 불화수소는 뭐죠? 치아 부식증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치아 부식증 예방하는 교육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구강병이 생기는지 정리를 한 거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일단은 뭐 옷핀, 머리핀 이런 거를 막 치아에다가 끼고 물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입에다가 그거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유리를 막 부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쐐기둥 같은 거랑 접촉되고 그래서 치아 마모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도금사 아연 뭐 이런 거 금속 아연 시멘트 목수 여기도 이제 목수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치주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요. 그다음에 제과제빵 근로자는 당 성분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치아 오식병을 유의해야 되고 불화수소, 염소, 염화수소, 질산, 황산 요거는 아까 전에 치아 부식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양잿물 공장 근로자는 흑갈색의 부식 증상이 일어납니다. 치아 착색은 동화물이나 염색을 취급하시는 분들 크롬산염은 노란색이나 구리색, 초록색 이렇게 착색이 되고요. 카드뮴 주석은 황색으로 착색이 됩니다. 만광광산은 검은색, 금관악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구리의 분진이 녹색으로 착색이 되고요. 콜타르 비소 취급자는 암까지 조심하셔야 되고 방사선이나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은 구강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압착되는 치아 압착증은 제 고도에 따라서 기압의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잠수부나 파일럿들에 관련이 되어 있고요. 구강암하면 외상과 관련된 거는 이제 스포츠를 하거나 산업재해 같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외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다 맞는 교육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치아 부식증 치료 방법. 분류는 0도부터 5도까지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정상이면 0도라고 하고 치료 당연히 불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범랑질 표면까지만 부식이 된 경우 거기에 레진을 도포를 합니다. 근데 범랑질 내층까지 부식이 된 경우에는 레진을 충전을 해야 되겠죠. 1차 상아질까지 부식이 된 경우에는 충전 또는 크라운을 할 수가 있고 부위가 넓으면, 그리고 2차 상아질까지 부식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부위가 넓을 테니까 크라운이 필요하겠고요. 치수가 노출된 경우에는 5도로 분류를 하고 신경치료가 들어가고 이제 그 위에 결국에 크라운이 씌워지게 되겠죠. 산업장에서 구강 교육을 해야 되는 걸로 알맞은 것은 그러면 요거 법규에도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구강보건 관련 교육, 치과 질환 종류, 그다음에 여기 산업장 해당되는 위험 요인, 그다음에 증상 및 치료 방법, 예방 및 관리 방법, 기타 구강보건 증진에 관련된 내용을 교육을 하는데 오답으로 뭐 관련 의료보험 교육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자, 일단 관리하는 과정은 진단을 먼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보통 이제 치과를 가면은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의사항이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업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집단으로 산업장 내에서 가가지고 이제 진단하고 단체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치료를 받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이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이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학교 보육시설 구강보건 사업은 특이하게 구강검진을 연 2회를 합니다. 보통 연 1회로 했었죠. 근데 여기는 연 2회. 그 다음에 구강보건 교육에 개별로 TBI 해주고 그 다음에 치과 적응 교육까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각종 예방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겠죠. 자, 이제 지역사회 구강보건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구강병을 예방을 하고 조절을 하면서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왜? 지역사회 구강보건이니까 노력을 통해서 구강건강 증진을 하는 과학 및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의 특성이 중요하겠죠. 20세기에 발전을 했고 또 공동 노력이 필요하고 구강보건 의식을 개발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포괄 구강보건 진료를 주민 전체에게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의 일환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하면서 지역사회 개발에도 뭔가 일환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에 대해서 다루느냐? 중대 구강병을 위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후식증이랑 치주병. 그게 뭐냐면 특정 시대와 특정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관리 대상으로 보아야 할 정도로 많이 생기고 또 심각한 치아 기능 장애의 원인이 되는 구강병이죠. 그거를 중대 구강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아후식병과 치주 질환을 중대 구강병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중대한 관리 대상으로 발생 빈도가 높고 심각한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구강병의 특징은 뭐예요? 지역별 차이입니다. 자, 지역사회 구강보건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가 아니고 20세기라 그랬죠. 그리고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이라 그랬죠. 그리고 구강보건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활동, 이거 처음 보죠? 아니에요. 구강보건 의식을 개발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체 주민 맞고 구강보건 의식을 개발하는 과정. 오, 이거 맞죠? 전체 주민에게 요거 맞고 전문 진료를 지속적으로 아닙니다. 포괄 진료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전문 진료라 함은 전문의가 하는 진료,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고 더 수준 높은 그런 전문적인 진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사회에서는 그렇게 세심한 것까지 봐줄 순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진료를 봐주고 그 다음에 전문 진료가 필요한 거는 뭐 2차, 3차 병원으로 리퍼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업 과정은 무엇이든 다 똑같다 그랬죠? 자, 그거를 인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태 분석을 하고 사업 기획을 하고 재정 조치겠죠? 그 다음에 재정 조치를 하고 사업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평가를 할 건데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태 조사를 할 때 자료 수집 영역이랑 내용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보도록 할 건데요. 구강보건 실태, 그리고 인구 특성, 사회제도, 환경조건, 이 어떻게 되는지 실태를 조사할 거예요. 이때 환경조건이라고 하면 불소농도, 그 지역의 불소농도, 그다음에 교통, 공공통신시설 같은 거, 그리고 농촌인지 도시인지 지역사회 유형을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상 및 토양 조건을 보고 또 의료 자원도 봅니다. 그리고 사회제도, 지역사회에 어떤 제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구 특성을 보는데, 인구 특성이라고 하면 뭐 연령, 인구 밀도, 뭐 등등등등 있잖아요. 그거 말고 정말 의외인 것만 여기 적어봤거든요. 일반적인 건강과 위생 상태, 여기 인구 특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치관도요. 요거 뭐다? 인구 특성에 들어간다. 자, 보세요. 이응, 기억. 여기도 이응, 기억.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 위생 상태, 그리고 가치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강보건 실태에서는 구강보건 의식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수혜자는 누구인지, 인력 및 인력 활용도를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상대 구강보건 진료 필요, 유효 구강보건 진료 필요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상대 구강보건 진료 필요는 치과 의사가 이거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한 내용이겠죠. 유효는 환자가 동의한 내용으로서 이 진단을 듣고 동의를 해서 치료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치료를 이제 막 한 것, 그거를 유효 구강보건 진료 필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조사를 한다. 다른 거 나오면 그 답은 오답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역사회 실태 조사 중 구강보건 실태 중 알맞은 것은 주민의 가치관 뭐라고 했어요? 가, 인구, 그 다음에 이게 구분선이고요. 여기 두 개가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자, 가치관이 인구 특성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제도니까 사회제도겠죠. 이것도 아니고, 불소농도는 환경조건이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유형도 환경조건이죠. 상대 구강보건 진료 필요. 이거 맞다. 이거는 맞는데 이거랑 같이 묶인 지역사회 유형이 틀려가지고 이건 답이 안 되고, 주민의 일반적인 건강 상태는 인구 특성, 그리고 지역사회 추주 요양 필요 정도? 요거는 아마 이거랑 비슷하게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요건 아닙니다. 주민의 구강보건 의식 맞고요. 유효 구강보건 진료 수요. 답은 요거이겠죠. 또 지역사회 조사 영역 중 구강보건 실태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건의료 진료 자원은 환경 조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끝에 제도 있으니까 사회제도고요. 그다음에 불소 농도는 환경 조건이고요. 주민의 건강 상태와 위생 상태는 인구의 특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답은 상대 요거입니다. 자, 실태 조사를 할 때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열람을 하니까 당연히 자료가 이미 다 만들어진 거를 열람을 하는 거니까 비용이 절약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틀린 자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 자료를 엄선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하는 거는 협조가 적을 수도 있고 관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자기 주관도 개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문하는 거는 한 번에 여러 명을 할 수가 있지만 기술도 당연히 불필요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설문지를 막 대충 보지도 않고 아무 번호나 찍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화, 면접 같은 거는 세부적으로 막 물어볼 수 있지만 묻다가 귀찮으면 또 대답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화 기술도 필요하고 얻고자 하는 대답을 잘 얻을 수 있는 그런 테크닉적인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물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관이 개입될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사례 같은 거, 케이스 같은 거 분석하는 거는 소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사례가 또 제한적일 수가 있죠. 실태 조사하는 과정.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업 과정은 실태 조사, 실태 분석, 사업 기획, 재정 조치, 사업 수행, 사업 평가, 이런 식으로 과정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볼 거는 사업 과정이 아니고 실태 조사 자체 과정을 볼 거예요. 실태 조사를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나, 목적,
항목, 방법, 대상, 용지, 훈련, 실행, 지역사회 조사 과정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패스. 목적을 설정하고 항목을 설정하고 방법을 설정하고 대상을 잡고 그 작성 용지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어떻게 할 건지 조사 자체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목적은 뭔지 대상은 누구로 할지 이런 고르는 과정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조사가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 분석이 다 되면 이제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6번 기획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기획을 하는 목적은 뭐냐?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획 과정은 현황 분석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항상 마지막 단계는 평가네요. 근데 기획이라는 게 이건 그닥 중요하진 않는데 기획이라는 게 계획이랑 달라요. 기획의 결과로 나타난 최종 산물이 계획이거든요. 자,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 기획 수립의 주체에 따른 분류를 하게 되는데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습니다. 하향식은 뭐예요? 중앙정부로부터 주민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요. 상향식은 주민으로부터 올라가서 정부까지 가는 걸 상향식이라고 하는데 하향식이니까 중앙정부가 주도로 하고 그래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힘들겠죠. 근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 지역사회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막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기가 힘든 후진 지역에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이 하향식 구강보건 사업을 기획을 하는 거고요. 상향식은 일단 자발적인 참여로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서 그런 의견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구강보건 지도력이 육성 가능하다. 그 말은 이제 자체 내 지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랑 같은 거고요. 전문 인력은 확보가 되었으나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채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문제. 전문 인력 확보는 되었지만 외부와 소통이 어려운 지역에서 채택하는 것은 뭐예요? 상향식이죠. 상향식의 특성은 지역사회 구강보건 지도력 육성 가능 이거겠죠? 자, 다음 문제. 이거는 어디에다가 해당되는 건가? 중앙정부의 구강보건 정책이 잘 반영되어 있다. 얘가 주도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구강보건 지도력이나 기술이 미흡하다. 그럼 상향은 아니겠네. 그러면 하향이겠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보는 겁니다. 지역사회 주민은 사업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향이 맞네요. 자, 사업 기획까지 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재정 조치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업 수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 평가를 해야 된다고 했죠. 사업 평가를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명확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자, 사업 평가하는 주체는 계획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영향을 받게 될 사람, 이 주체가 되고 계속적으로 평가가 가능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포괄적, 기획부터 최종 결과까지 다 포괄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단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요. 활동 중심적이어야 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구강보건사업 수행 후 지켜야 할 평가 원칙은 단편적 평가? 아니죠. 계속 평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 아니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최종 결과 위주로 평가한다? 아니죠. 포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획부터 최종 결과까지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기획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니죠. 방금 말했죠. 그러면 사업의 장단점 평가. 요게 맞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불소입니다. 불소만 하면 거의 끝납니다. 수돗물 농도 조정 사업. 예방률은 50에서 60까지 되고요. 가장 먼저 개발된 불소 관련 사업이에요. 그리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14세까지요. 적정 농도는 이거 중요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에 우선 시작할 때는 0.8 ppm부터 시작한 후 체크해가지고 조절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시고요. 일단은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건 연평균 매일 최고 기준으로 1 ppm의 농도로 불소 농도를 맞춥니다. 그리고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더워지면 불소 농도를 낮추고 추워지면 불소 농도를 높입니다. 최초로 시행한 도시는 1981년에 진해, 그리고 82년에 청주. 그래서 이 두 도시에서 거의 최초로 시작을 했고요. 자, 불소 화합물은 크게 뭐 두세 가지로 쓰는데 일단 정수 과정에 소독 단계 전후로 넣어야지 효과가 좋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불화규산 나트륨, 그리고 불화나트륨, 요거 두 개가 책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쓰던 책에는 불화석도 있었는데 요즘엔 없네요. 규산 나트륨은 비교적 저렴해서 대규모 정수장에서 많이 쓰고요.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비싸면 못 쓰잖아요. 불화나트륨은 소규모 정수장에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도 좀 쓸 수 있습니다. 불소 농도 이온을 판정하는 기준은요. 수돗물에 불소 농도가 적절한가, 과한가, 덜 넣었나 요거를 판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뭐냐면 경미도 반점치 유병률이에요. 이게 보통은 9에서 10% 정도 되면 그냥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많이 생성돼. 그러면 불소를 많이 넣었다는 거죠. 불소가 반점치를 일으키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낮춰야 되고요. 9% 미만이면 불소가 덜 들어간 거니까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경미도 반점치 유병률이 9%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소 이온 농도 현행 유지를 하면 됩니다. 9%에서 10%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이거는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냥 8% 이하라고 외워주세요. 아니면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두 개 다 따로따로 한 번씩 눈에 익혀야지 문제를 봤을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도 반점치가 없고 경미도 반점치 유병률은 9%다. 적합한 조치는 뭘까요? 그렇죠. 현행 유지를 하면 되겠죠. 집단 불소용액 양치 사업. 요거는 뭐 매일 할 거면 0.05%의 불화나트륨을 쓰면 되고 주 1회를 하거나 아니면 2주에 1회를 하거나 할 때는 0.2%의 불화나트륨을 씁니다. 유딩은 1회당 5ml가 들어가면 되고요. 초딩은 1회당 10ml, 2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 장점은 쉽게 할 수 있고 아까 학생 집단 불소 용액 양치 사업에서도 이걸 똑같이 말했었죠?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단시간에 할 수 있고 학업에 지장 주지 않으며 비전문가가 가능하고 장비가 불필요하고 책임감이 업된다. 효과는 TBI 같이 할 수 있고 양대 구강병을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구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구강보건 양상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률은 2년 동안 매일매일 복용했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50%가 되고요. 평소에는 2에서 50%, 어떤 책에는 3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학교 불소용액 양치 사업에서 어떻게 불소를 만든다 그랬죠? 네, 주 1회를 할 거면 0.2%의 불화나트륨 용액을 하고 매일매일 할 거면 0.05의 불화나트륨 용액을 쓴다. 그쵸? 어린이 불소 도포 사업. 어린이 불소 도포할 때 개를 쓸 수도 있고 바니쉬는 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뜯게 되잖아요. 고지서처럼 이렇게 쫙 뜯으면 안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제 불소 겔이 있고 담겨 있고 여기 스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스틱은 붓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찍찍찍찍 찍어가지고 치아에다가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거든요. 바니쉬라는 뜻이 뭐 붓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바니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온 도입법. 뭐 기계를 사용하셔도 되고 상관없고 어쨌든 이온 도입법. 그 다음에 불소 도포를 하면서 실란트도 같이 병행하는 것을 권장을 하면 됩니다. 치과에 어떤 어린이가 와가지고 저 불소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나 그럼 실란트도 해. 이렇게 하면 되고 실란트 하러 왔어요. 그러면은 나 불소도 같이 할래?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거를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대상은 저소득층, 우식 발생이 높은 사람, 영구치 맹출하고 나서 직후. 왜냐면 아직 광화 작업이 덜 돼가지고 살짝은 푸석푸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식에 유한되기 쉬우니까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치열 변화 시기 3, 7, 10, 13세 이때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불소 보충 복용 사업, 불소 복용 사업이고요. 불소 농도가 0.7 ppm 미만인 곳에 시금수 집단에 합니다. 예방률은 20%에서 35%까지. 만약에 2세 미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복용을 하면 유치 우식증 예방을 50에서 80%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 낳으면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기획이 용이하고요. 비전문가가 관리할 수 있고 초딩, 유딩도 가능하고 경제적이죠. 지역사회에서 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중보건에 관한 내용들은 다 비용이 저렴해요. 요거는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 용이해야 되고 이런 것도 다 똑같을 수밖에 없고 비전문가가 관리가 가능한 것도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중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구강보건학이 다 비슷비슷하니까 대충 그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정말 막 특별하게 외워야 되는 거, 다른 거, 의외인 거 이런 것만 외워두시면 시험 점수는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숫자 뭐 이런 것만 잘 외워두시면 돼요. 그 숫자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자잘한 게 다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해놨는지 그걸 보시고 그걸 위주로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자, 나이대별 복용 방법은 이거는 매일 먹었을 때 기준이에요. 이 나이면은 0.25mg, 이 나이면은 0.5mg, 이 나이면은 0.75mg.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물어봤었죠. 불소 복용 사업을 할 때 5세인가? 매일 1회 기준으로 얼마 정도 복용을 하는가 물어봤었죠. 이게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나이 기준으로 1mg을 복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방 효과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거는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공부하는 책에는 나왔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이제 안 나와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특히 이거 집단 칫솔질 치아 오식증은 30% 예방 가능하고 치주병은 90% 예방이 가능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뭐예요? 중대 구강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불소 보충 복용은 20에서 35%. 2세 미만부터 복용했을 때는 효과가 엄청 크다. 그리고 학교 급수 이거는 책에 안 나오더라고 요즘. 그리고 도시간 급수가 그거예요. 수돗물. 수돗물 효과는 50에서 60% 정도 하고 인전면 우식 효과는 80에서 90 엄청 높죠. 교환면은 그닥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수돗물 농도 조정 사업으로 했을 때 기획 단계에서 적정 불소 농도 결정 기준은 2ppm? 본 적 없죠? 2ppm이 어디서 갑자기 나와? 이거 아니고 치아오식 경험도가 높을수록 높게 조정 땡. 치아오식 경험도가 아니고 경미도 반점치 유병률이죠. 구치부 치아의 땡 전치부예요. 반점치를 측정을 할 때 전치부를 위주로 한다 그랬죠. 이거는 통계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매일 최고 기온을 기준으로 조정을 한다. 맞죠? 몇 ppm이었어요? 네, 1ppm이었죠. 그리고 중등도가 아니고 중등도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경미도 반점치 유병률이 10% 이하가 되도록 조정을 해야 되고 결국에는 9에서 10%가 적정 수준이다. 삐적 20, 30대 300명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선적으로 필요한 구강보건 사업은 요거는 구강 실태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지. 자, 1일 칫솔질 횟수가 1.2회. 원래 3회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해야 되는데 지금 1.2회밖에 안 하면 적게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예요? 적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초기 치은염 유병률이 51%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식 경험 연구치 지수가 1개다. 이거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보통이에요. 이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우식 경험 연구치는 어떻게 구하죠? 피검사 수분의 우식 경험 연구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갖고 있는 우식 경험 연구치가 1개면 엄청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문제는 칫솔질밖에 없네.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중에서 집단 칫솔질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뭐 여기 보니까 다 불소. 식이 조절은 당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 이거는 뭐에 관련 있는 거죠? 우식에 관련되어 있는데, 우식은 너무너무 적으니까 정말 잘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치은염만 관리하면 되겠죠. 무엇으로? 칫솔질로. 그러면 정답은 집단 칫솔질 사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구강역학까지 왔습니다. 구강역학은 그 어떤 병의 원리와 방법을 연구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역학조사하고 하잖아요. 어쨌든 기술구강역학이 있고 해석구강역학이 있는데, 기술구강역학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싶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럼 실제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가설을 검증하고 수행하는 단계는 해석구강역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질병 발생 양태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대충은 질병이 이런 거 원인 때문에 이런 A라는 질병이 생기는 것 같다.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설을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검증을 하고, 그게 맞다면 인과관계를 증명을 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강병 발생 요인과 작용하는 기구를 규명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과정은 질병 발생 양태 파악인 거예요. 자, 이 표는 구강상병의 발생 양태를 나타낸 표고요. 번발성, 유행성, 지방성, 산발성, 감염성, 비감염성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번발성이 뭐냐? 전 세계에 걸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아 우식증이 그렇죠. 전 세계에 거의 다 우식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유행성. 어떤 한 나라나 그 지역사회에서만 막 유행처럼 도는 거. 예를 들어서 콜레라, 패스트처럼. 근데 요거는 구강상병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지방성. 지방성이라는 거는 유행성이랑 뭐가 다르냐면 지방 자체의 환경 특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환경 특성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코로나처럼 어떤 누가 이렇게 막 퍼뜨린 거야. 그래서 막 밀접적으로 접촉하는 그 지역사회 내에서 유행적으로 퍼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땅의 환경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게 유행성이랑 지방성의 차이예요. 어쨌든 이게 지방성은 기온, 습도, 고도, 수질, 토양과 관련이 있는 질병으로서 반점치가 대표적인 구강병이겠죠. 그래서 또 다른 설명은 특이한 질병이 일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적이 아니고 한 번 유행하고 좀 사라졌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유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게 다른 차이점인 거예요. 그리고 산발성. 여기저기 막 여러 곳에 발생하는 건 암. 감염성 당연히 감염으로 전달되겠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자, 기온, 습도, 고도, 수질, 토양 나왔으면 이건 뭐예요? 그 땅의 환경이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한다? 지방성. 자, 구강상병의 역학 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현상이 있고 생체적 현상이 있는데, 일단 시간적 현상에는 추세 변화, 순환 변화, 계절 변화, 불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는 당연히 일정하지 않게 변화되는 거가, 예를 들어서 흑사병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는 구강과 관련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것도 구강과 관련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추세 변화는 큰 파상을 이루면서 추세 변화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순환 변화는 수년간에 다시 돌아오는 거. 백일의 홍역, 콜레라. 이것도 그닥 중요하지 않고, 계절 변화는 계절적 특성. 계절마다
이렇게 자주 걸리는 게 있는 거. 호흡기 질병은 겨울에 많이 찾아오고 소화기 계통은 먹는 것 때문에 많이 빨리빨리 상하니까 여름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시간적 현상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자, 생체적 현상에서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치아 오식증은 뭐 이런 거는 잘 몰라도 되고요. 연소자에게 빈발한다. 그리고 치주조직병은 사춘기 때 빈발한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냐면 자연에 사는 사람들보다 세속에 사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당분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치아 오식증에 걸릴 확률이 높고요.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들이 구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치아 오식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현상으로도 발생 빈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요거는 생체적 현상이랑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빼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현상을 보도록 할게요. 교육, 경제, 직업, 시설, 그 지역사회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편의시설이나 뭐 보건시설 이런 거. 사회적 안정도, 농촌, 도시 등의 그 지역사회 유형 등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보건기관이나 시설 같은 게 부족하거나 교통환경이 열악하면은 그 기관까지 가는 게 되게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건의 혜택을 계속 덜 받고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 오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진료기관이 부족하거나 교통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치아 오식병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뭐 때문이다? 사회적 현상 때문이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지역사회 구강보건학 다 끝냈고요. 다음에는 구강보건 행정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